1953년 3월 5일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했어요. 그의 죽음은 냉전의 흐름을 바꾼 한 시대의 끝을 알렸죠. 1878년 그루지아 고리에서 이오세프 주가슈빌리로 태어났어요. 혁명가가 되어 마르크스주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했죠. 스탈린은 은행 강도 같은 방법으로 레닌의 볼셰비키 자금을 모았어요. 당의 주요 선전도구였던 신문 프라우다도 편집했고요. 그는 여러 번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기도 했죠. 1917년 10월 혁명 후 그는 당내에서 권력을 얻기 시작했어요. 1922년부터는 서기장 직위를 이용해 당 관료제를 장악했죠. 1924년 레닌 사망 후 그는 레온 트로츠키 같은 경쟁자들을 물리쳤어요. 1930년대까지 권력을 공고히 하여 독재자가 되었죠. 그의 일국 사회주의 교리는 소련 이념을 형성했어요. 1928년부터 시작된 그의 5개년 계획은 농업 집단화를 강제했죠. 이 계획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중앙 집중식 경제를 이끌었어요. 그의 마르크스주의인 스탈린주의는 공식 당 노선이 되었죠. 스탈린의 통치는 소련 국민에게 깊고 잔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의 정책은 수십 년간 지정학적 지형을 만들었고요. 사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 논의되고 분석되고 있어요. 그의 통치는 20세기 역사에서 중요한 장으로 남아있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3월 1일 오늘의 역사 속 주인공은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그는 현대 교류, AC, 전기 시스템 설계에 크게 기여한 천재 발명가였죠. 1856년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태어나 공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정식 학위 없이도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대 초 전화와 에디슨 회사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죠. 그러다 1884년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뉴욕에서 에디슨 머신 웍스에서 잠시 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곧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 뉴욕에 연구실과 회사를 세웠어요. 다양한 전기 및 기계 장치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AC 유도 전동기와 관련 특허는 대박을 쳤죠. 1888년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이 그의 특허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고 가상 시스템의 초석이 되어 현대 전력 시스템의 근간이 됩니다. 테슬라는 기계식 발진기, 전기 방전관 등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초의 무선 조종 보트도 만들었죠.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시연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테슬라의 업적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발명가를 넘어선 진정한 미래학자였죠. 3월 1일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3월 1일에 어떤 왕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왕 찰스 1세 이야기입니다. 그는 1625년 왕위에 올라 1649년 처형될 때까지 통치했어요. 찰스는 원래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의 둘째 아들이었죠. 형이 죽자 1612년 왕위 계승자가 되며 잉글랜드로 이주했어요. 흥미로운 건 스페인 공주와의 결혼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에요. 대신 프랑스의 앙리에타 마리아와 결혼했죠. 하지만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의회와의 갈등으로 얼룩졌어요. 찰스는 왕권 신수설을 굳게 믿었고 의회 권한을 제한하려 했죠. 세금을 의회 동의 없이 부과하며 백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행동을 폭군의 전형으로 봤어요. 게다가 그의 종교 정책과 가톨릭 왕비는 종교적 불신을 키웠죠. 청고도와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그의 견해를 너무 가톨릭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는 고교의 성공회를 지지했고 대륙의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돕지 않았죠. 이러한 불만들은 결국 잉글랜드 내전의 불씨가 됩니다. 왕과 의회는 무력으로 충돌했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어요. 결국 찰스 1세는 의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형됩니다. 이 사건은 영국 역사상 왕이 법적으로 처형된 유일한 사례예요. 찰스 1세의 이야기는 왕권과 의회의 힘겨루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줘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 3월 2일은 영국 중앙은행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날이에요. 1998년 영란은행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죠.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중앙은행이에요. 원래 영국 정부의 은행이자 채무관리자 역할을 했었죠. 수세기 동안 민간 소유였다가 1946년에 국유화되었어요. 그리고 1998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조직이 되었죠. 이 변화로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날 영란은행은 영국 금융 안정성의 핵심 역할을 해요. 심지어 약 30개국의 공식 금 보유고도 보관하고 있죠. 본사는 1734년부터 스레드니들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니들 스트리트의 노부인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요. 이 별명은 1797년 제임스 길레이의 풍자 만화에서 유래했죠. 1998년 이후 영란은행은 더 독립적인 금융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이는 21세기에 그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독립성은 영국 경제 안정성 유지에 필수적이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친 영란은행의 또 다른 진화예요. 정부 완전 소유지만 재무부와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받아요. 이러한 독립성은 오늘날에도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3월 2일에 미얀마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1962년 3월 2일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죠.
미얀마는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죠. 세 차례의 전쟁 끝에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월 4일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어요. 독립 후에는 복잡한 정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민족과 정당들이 얽혀 안정적인 정부를 꾸리기 어려웠죠. 당시 총리는 우누 윤우였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국가 통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안정은 계속되었죠. 결국 1962년 3월 2일 내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쿠데타로 우누 정부는 전복되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내윈 장군은 범아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강력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얀마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얀마는 수십 년간 군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은 이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죠. 독립 후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3월 3일 미국 최초의 군대가 탄생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핵심 세력이었던 대륙군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1775년 6월 14일 공식 창설되었죠.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전쟁의 불씨를 당겼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죠. 목표는 명확했어요. 영국 지배에 맞서 식민지들을 통합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신생 군대를 이끌도록 선택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조지 워싱턴이었죠. 그는 전쟁 내내 이 중요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륙군이 중추였지만 지역 민병대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자원병들은 각주에 충성하거나 독립적인 세력이었죠. 그들은 함께 강력한 영국 제국에 맞섰어요. 한 신생 국가가 존립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전쟁은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마침내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대륙군은 임무를 완수하고 해체되었죠. 히트 요새와 웨스트포인트 같은 주요 요새를 지키는 두 개의 분대만 남았어요. 이 작은 병력이 오늘날 강력한 미 육군의 토대가 되었죠. 그래서 미 육군은 매년 6월 14일을 창설일로 기념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국가를 만들어낸 용감한 영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오늘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1856년 10월 8일 에로호라는 배가 청나라 관리들에게 납부되었어요. 이 사건이 에로호 전쟁으로 알려진 제2차 아편 전쟁의 불씨가 되었죠.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를 상대로 싸운 전쟁이었어요. 중국으로의 아편 수입권 때문에 발생한 두 번째 큰 충돌이었죠. 영국 영사 해리 파크스는 베나포와 선원 체포에 항의했어요. 양광총독 예밍천은 대부분의 선원을 돌려보냈지만 나머지는 거부했죠. 다음 날 영국 포함이 광저우시를 포격했어요. 영국은 마이클 시모어가 이끄는 해군 병력을 파견해 배상을 요구했죠. 프랑스는 선교사 사례를 이유로 영국에 합류했어요. 1857년 12월 영푸연합군이 광저우를 점령했어요. 예밍천 총독은 붙잡혔고 광둥성은 항복했죠. 연합군은 북쪽으로 이동하며 청나라 조정에 조약을 요구했어요. 1858년 5월 20일 그들은 다구 요새를 점령했어요. 텐진을 점령하고 수도 베이징을 위협했어요. 이 전쟁은 청나라에 또 한 번의 패배를 안겨주었죠. 중국 내 아편 거래를 합법화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중국 관리들은 이를 단순한 전쟁이 아닌 국가적 위기로 보았어요. 이 충돌은 중국의 서구 열강에 대한 시각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제2차 아편 전쟁은 중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2007년 9월 3일 한 미국인 모험가가 의문의 실종을 겪었죠. 그는 세계 최대의 난관들을 정복했던 스티브 포셋입니다. 1944년생인 포셋은 금융서비스로 큰 부를 쌓았어요. 하지만 그의 진정한 열정은 익스트림 스포츠 기록 깨기였죠. 그는 기구를 타고 단독 무착륙 세계 일주에 성공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로도 2위업을 반복했죠. 포셋은 5가지 스포츠에서 100개가 넘는 기록을 보유했습니다. 이 중 60개는 사망 당시까지도 유효했어요. 그는 비행기로 세계의 절대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이 업적들로 그는 국립항공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죠. 2007년 9월 3일 포셋은 개인 목장에서 이륙했어요. 그는 광활한 그레이트 베이슨 사막 위를 경비행기로 날고 있었죠.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사이를 가볍게 비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셋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죠. 1년 넘게 그의 실종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마침내 2008년 그의 추락한 비행기가 발견되었어요. 추락 지점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찾을 수 있었죠. 원인은 산에서 흔한 위험인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로 추정됩니다. 진정한 모험가 스티브 포셋의 유산은 여전히 독보적이에요. 탐험의 아이콘 스티브 포셋의 이야기, 오늘 역사 속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월 3일이 아주 특별한 배의 이야기가 시작된 날이라는 걸 아셨나요? 바로 세계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의 건조가 시작된 날입니다. 노틸러스는 1951년 건조 승인 후 1952년 오늘 첫 삽을 떴죠. SF 소설 해저 이말리와 WWII 잠수함의 이름을 이어받았어요. 1954년 1월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인 마미 여사의 후원 속에 웅장하게 진수되었답니다. 그해 9월 미 해군에 취역하며 새로운 역사를 예고했어요.
초대 함장 유진 윌킨스는 오늘날 핵해군의 많은 규약을 정립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노틸러스의 핵 추진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상상 못할 오랜 자막 능력을 선사했죠. 이는 잠수함 작전의 한계를 완전히 바꾼 혁명적인 기술이었어요.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이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곳까지 항해했죠. 가장 유명한 기록은 1958년 8월 3일 북극해를 자망 통과한 것이에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 아래를 잠수함이 통과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 위협은 세계의 핵 잠수함의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초기 설계의 일부 한계는 후속 잠수함 개선에 귀중한 정보가 되었답니다. 노틸러스는 움직이는 실험실이자 미래 잠수함의 설계도를 제공한 셈이죠. 1980년 퇴역 후 1982년 국립 역사 유적으로 지정되며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오늘날 코네티컷 그로턴 박물관에서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인류가 바다를 탐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개척자예요.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전설적인 존재인 셈이죠.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3월 4일 1897년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는 바로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죠. 맥킨리는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해요. 사병으로 시작해 소령까지 진급한 유일한 인물이었답니다. 전쟁 후엔 오하이오주 켄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어요. 1876년 의회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죠. 공화당 내에서 보호관세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답니다. 보호주의가 국가 번영을 가져온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해 1890년 맥킨리 관세는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재선엔 실패했지만 오하이오 주지사에 당선되어 중도적 입장을 취했죠. 1896년대 공황 속에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골드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현관앞 선거라는 독특한 선거운동을 펼쳤어요. 그의 라이벌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었죠. 결국 맥킨리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의 재임 중 미국은 스페인 미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하와이, 필리핀 등 많은 영토를 합병하며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미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1901년 암살로 생을 마감해요. 오늘은 남북전쟁 참전용사가 대통령이 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은 남북전쟁 참전용사가 대통령이 된 날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